제 이름은 김용주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 신철이와 작은 딸 신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굳건히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음식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국밥 솜씨가 전부였죠. 그래서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치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신철이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신이는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간 터였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철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보며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국밥집은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국밥 맛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이들과 함께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 손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씨, 이 국밥 참 맛있네. 내가 여기저기 국밥집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국밥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도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옆 가게를 인수해 확장했고 나중에는 2층까지 사용하게 되었죠. 그동안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신철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신이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결국 우리 가게가 있는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놓친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었고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철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어쩌면 제가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아요. 항상 어른스럽게 굴기를 바랐고 동생도 잘 돌보길 바랐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과연 그게 옳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신철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어요. 아마도 제가 항상 돈 얘기를 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느 날 신철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같이 바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급히 학교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학교에 도착해 보니 신철이가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신철이가 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신철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철이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울면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철이는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바빠서 신철이의 부탁을 들어줄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돈을 마련하려고 친구의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신철아. 저도 모르게 신철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신철이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간극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철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신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꽤 큰 금액이었죠.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들과 비싼 운동화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운동화는 필요 없어. 너가 지금 신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거야. 그렇게 말했죠. 신철이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철이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운동화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 부모님들께 사과하고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철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그랬어, 신철아? 엄마가 뭐가 부족했니? 신철이는 한참을 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돈 벌기 바빠서 나랑 얘기도 안 해. 난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간극을 메우기엔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돈은 벌수록 늘어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철이의 이런 행동들은 어쩌면 제 잘못된 양육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가족은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요. 지금이라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철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 둘째 신이는 첫째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죠. 신철이가 말썽을 피울 때도 신이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신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국밥집은 이미 동네에서 꽤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일도 더 바빠졌죠. 그때 신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공부에 방해될까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신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신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이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손님들도 신이의 친절함에 반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주 씨, 따님이 참 훌륭하네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어린 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신이는 중학교 때부터 줄곧 반에서 1등,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가게 일을 돕고 평일에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신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쉬엄쉬엄 해도 돼. 그렇게 말하면 신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신이의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도왔죠. 어느 날 신이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법대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대? 그게 신의 꿈이었니? 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꼭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신이의 공부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외도 시켜주고 필요한 책도 모두 사주었죠. 신이는 그런 저의 지원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이 되자 신이는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면 새벽이 다 되어 있었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가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되었지만 신이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이는 서울의 한 유명 법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신이야,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하며 신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신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변호사가 되는 걸 꼭 지켜봐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생 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신철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를 같이 키웠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다니.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래도 신이의 성공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철이도 동생의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했습니다. 신이는 법대에 입학한 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면 여전히 가게 일을 도와주었고 집안일도 거들었죠. 그런 신이를 보면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신이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 같았거든요. 신이야, 가끔은 쉬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신이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고생하신 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고생을 알아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그것 때문에 신이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무의식 중에 신이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철이의 결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철이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신철이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철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신철이는 자신이 만난 여자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이름은 민지라고 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여자라고 했죠.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지만 막상 민지를 만나고 나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민지는 분명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신철이를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그런 느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하길 원했습니다. 웨딩홀, 드레스, 예물 모두 가장 비싼 것으로 골랐죠. 신철이는 그런 민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아들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제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철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새 출발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철이와 민지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주로 돈 문제였죠. 민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신철이는 그것을 충족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신철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가 원하는 고급 외제차를 사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하지만 신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가 원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신철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신철이와 민지는 빚더미에 올랐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신철이가 술에 취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이혼하자고 해요. 제가 돈을 더 못 벌어다 준다고.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결국 신철이와 민지는 이혼했습니다. 신철이는 큰 상처를 입었고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 빚을 갚아 나갔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신철이는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로 세월을 보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철이가 어렵사리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 인생을 되찾는 것 같아서요. 신철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죠.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면 신철이는 힘들지만 보람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철이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습니다. 퇴근 후엔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면 그저 잠만 자고 갔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물어보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들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만취한 신철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회사에서는 돈만 중요해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런데 뭐가 남나요? 돈, 그걸로 행복해질 수 있나요? 신철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엄마는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 신철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철이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 후 몇 달 동안 신철이는 집에서 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맏며느리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신철 오빠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우리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 후 신철이가 귀가했고 그의 전 부인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재결합을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꼭 잘 해낼 거예요. 신철이의 눈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밝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제 국밥집이 점점 커지던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사랑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 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용주 씨, 우리 가게 좀 사주시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죠. 고민 끝에 저는 그 가게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털어 겨우 가게를 샀습니다.
가게를 넓히고 나니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일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더 뽑아야 했죠. 처음에는 직원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운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도 터득했죠. 그러다 보니 가게 운영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신철이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게 일 좀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가업을 잇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철이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가게 일을 배우려고 한 거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이나 음식의 맛을 개선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죠.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만 고민했습니다. 아들아,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충고를 해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신철이에게 가게 일을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신철이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못 믿으세요. 난 엄마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가게와 직원들을 위해 저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신철아. 하지만 너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그 일 이후로 신철이와 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한편 가게는 점점 더 잘 되어 갔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셨죠. 어느 날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맛집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죠. 그만큼 일은 더 힘들어졌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식을 맛보고 좋아해 주시니 기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가게가 커질수록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팅을 하면서 그날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죠.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니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제 가게는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찾아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용주 씨, 이 건물을 사지 그래요? 당신 가게가 있으니 건물값 서치가 올랐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겨우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나니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을 대하는 방식, 건물 관리 등 배워야 할 것이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어려운 세입자들을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CT 스캔 등 평생 해보지 않은 검사들을 받았죠. 검사를 받는 동안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주님,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병실로 돌아와 혼자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특히 신철이와 신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되었죠.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철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신철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신철아, 엄마가 병원에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신철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큰 병에 걸렸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전화기 너머로 신철이의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아니야,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 신철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곧 병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후 신철이가 며느리와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신철이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이네요. 어떡해요? 신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문득 신철이와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가게랑 건물은 우리가 물려받아야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게 모두 연기였단 말인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은 걸 들은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이야, 엄마 좀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엄마,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신이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 혼자 병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나날들. 그 결과가 이런 것일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의미 있게 살아야지.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철이와 며느리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없는 동안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지 않는 딸을 생각하니 서글퍼졌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가게의 미래, 그리고 제 삶의 마지막 순간들.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심낼 것도 미련 가질 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병원 생활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벽과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김용주님? 간호사의 친절한 물음에 저는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저 그래요. 늘 같죠 뭐. 대답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를. 간호사가 나가고 나니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넓은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문득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점심 장사로 바쁠 시간입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겠죠.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설 수 없다는 생각에.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철이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신철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신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점심 좀 먹고 올게요. 그들이 나가고 나니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들리는 신철이 부부의 대화 소리. 여보, 어머니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신철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가게랑 건물은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제 의심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희 언니는 어떻게? 언니도 뭔가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 마.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거야. 우리가 다 가져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진심을 이렇게 알게 될 줄이야. 한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둑어둑해졌고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의 제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깊은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평생 모든 걸 바쳐 일궈온 것들. 그것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한동안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철이 부부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걸까요? 돈과 성공만을 줬다 보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 김용주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실에 찾아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신철이도 신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말이죠.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해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병원 정원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큰 가게, 더 많은 돈. 그것들을 쫓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신철이가 어릴 때 학예회에 가지 못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꼭 와야 해요.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신철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아이도 많이 외로웠을지 모릅니다. 항상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만 했으니까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제 관심과 사랑이었는데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철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아이를 돈에 집착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항상 돈이 최고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했으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된 거겠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신철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도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제 양심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전화기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철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신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신철아. 시간 되면 좀 와줄래?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신철이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솔직해질 때입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이야기해야겠죠.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문득 그 푸른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철이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잘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더 나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철이와 신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저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어색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불러낸 이유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희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신철이와 신이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엄마는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신철아, 너가 어렸을 때 학예회에 못 간 거 기억나니? 신철이가 놀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게 일 때문에 못 갔다고 했지. 사실은 그날 큰 손님이 와서 그 손님 접대하느라 못 갔던 거야. 신철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이야, 너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엄마가 축하한다고만 하고 끝냈잖아. 사실 그때 엄마는 너가 자랑스러워 어쩔 줄 몰랐어. 하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 신이도 이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돈만 벌면 다 될 줄 알았어. 너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엄마의 관심과 사랑이었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철이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신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가 돈만 버시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도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신철이의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재산을 탐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신철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철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 탓이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신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가족답게 지내고 싶어. 신철이와 신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변할게요. 신철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을게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도요, 엄마. 신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자.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철이와 신이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신철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 이상 돈 얘기를 하지 않았고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이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끔은 병원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이렇게라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아마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신철이와 신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두 아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바로 사랑이란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그걸 몰랐어.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거더라. 신철이와 신이가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신철아, 너가 국밥집을 물려받게 될 거야.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곳이지. 신철이의 눈에서 결의가 빛났습니다. 신이야, 넌 변호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그 일에 자부심을 가져. 하지만 일에 치여 가족을 소홀히 하지는 마. 균형이 중요해. 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렴.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단다. 절대 돈 때문에 다투지 말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 두 아이가 동시에 네, 엄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은 이제 끝나가지만 아이들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병실에는 신철이와 신이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슬픈 표정이었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철아, 가게를 부탁해. 우리 손님들에게 늘 따뜻한 국밥을 대접해 주렴. 신철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이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신이도 울면서 네, 엄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직원들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제 웃으세요. 우리 마지막을 웃으면서 헤어져요. 그 말에 모두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글 주인공의 딸인 신이입니다. 엄마가 떠나신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엄마의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빠는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매출과 이익만 따지던 오빠가
이제는 손님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오빠가 홀로 사시는 할머니 손님을 위해 직접 집으로 국밥을 배달해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단골 손님들이 SNS에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도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엄마가 생전에 늘 말씀하셨던 너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참 큽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입니다. 오빠네 가족,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엄마가 좋아하셨던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엄마 없는 식탁이 어색하고 슬펐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오빠와 함께 엄마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엄마께서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쓰신 일기였어요. 그 속에는 우리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쓰여 있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신철이와 신이었다. 라는 문장을 보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엄마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의 상당 부분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셨더라고요. 생전에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엄마의 뜻을 이어받아 매년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어요. 국밥집 수익금으로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제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는 청소년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마다 엄마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엄마,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해요.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엄마가 주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